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제목의 책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지연이는 빅터 프랭클, 그 다음에 이 책을 옮긴 이는 이시영 박사입니다. 죽음조차 희망으로 성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을 지은 빅터 프랭클은 빈에 사는 유대계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독일의 나치가 여기를 점령하니까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하고 한 4곳에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고초를 겪습니다. 근데 이분의 얘기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이 이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그 갇혀있는 유대인 중에 먼저 희망을 잃고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면 48시간 내에 그 사람은 죽는다고, 이 책에 죽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희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의 내용을 옮기니가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라. 성공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표적으로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질 뿐이다. 성공은 행복과 마찬가지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이다. 정신과 수련의 시절에 읽은 빅터 프랭클의 어미치료에서 옮기니가 인용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또 이시영 박사 얘기입니다. 내가 접한 어떤 정신치료 서적보다 설득력이 있었고 실용적이었다. 20세기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물질적 풍요의 시대였다. 하지만 끊임없는 전쟁과 살육으로 얼룩진 아픔의 시대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불안과 우울, 실존적 공허와 고독으로 몸을 떨고 있다. 이런 시대 상황이었기에 그의 체험담에서 우러난 어미치료 기법은 대단한 설득력이 있다. 빅터 프랭클은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삶의 의미와 존재 가치를 일깨워준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고든 W. 얼퍼트의 추천의 글입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글인데요. 조각난 삶의 가느다란 실오라기를 엮어. 그러니까 정신질환자의 파편화된 삶의 이 가느다란 파편화된 파편 하나라도 엮어서 하나의 확고한 형태를 갖춘 의미와 책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실존 분석적 정신요법. 이건 제가 조금 고쳤습니다. 이 실존 분석적 정신요법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요. 즉 로고세라피의 목표이자 과제이다. 정신의학 치료에 대한 지그문트 프로이드와 빅터 프랭클의 생각을 비교하면 이 두 의학자는 신경질환의 특성과 그 치료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 프로이드는 고통을 주는 혼란의 원인을 서로 모순되는 무의식적 동기에서 비롯된 불안에서 찾았다. 반면에 프랭클은 정신질환을 여러 형태로 분류한 다음 그 중에서 뉴게닉 뉴로시스, 신경성 강박관념과 같은 몇 가지 그 원인이 환자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와 책임을 발견하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의 생각이 조금 다르죠.
프로이드가 성적인 욕구 불만에 초점을 맞추었던 반면에 프랭클은 의미를 찾으려는 의지의 좌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 삶의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을 말해줄 수는 없다.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이 요구하는 책임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만약 그것을 찾아낸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프랭클 박사는 니체의 말을 인용한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말 같으네요. 본문에서 수용소 안에서 이제 나치가 이제 유대 인들을 잡아서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그런 수용소 안에 의해서 담배. 근데 이 담배는 그 한 개비는 수프 한 그릇의 가치를 지닌다고 그래요. 담배를 필 수 있는 특권은 카포. 이 카포는 수감자 중에서 선발된 감시원이에요. 이 유대인이죠. 이 카포는 카포에게만 주어졌는데 때로는 위험한 일을 한 대가로 담배 몇 개비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 그 밖에 사람들은 담배를 피울 수 없었는데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더 이상 살아갈 의욕을 잃었거나 아니면 자기에게 남은 생의 마지막 순간을 그저 즐기려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였다. 따라서 어느 날 동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면 그가 자신을 지탱해 나갈 힘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했다. 일단 그 믿음을 잃고 나면 살고자 하는 의지가 다시 생기기는 힘들었다. 즉, 믿음을 상실하면 삶을 향한 의지도 상실한다. 1500명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온 첫날, 절반의 사람들을 노약자로 분류하여 가스실로 보냈다. 이건 제가 이제 발췌한 거니까요. 이 얘기는 더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그 PPT를 만들면서 거기서 부분 이렇게 발췌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이성을 잃게 만드는 일이 있는가 하면 더 이상 이성이 없게 만드는 일도 있다. 레싱의 말이라 그래요. 인간에 대한 구원은 사랑 안에서 그리고 사랑을 통해서 실현된다. 나는 아내가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몰랐다. 이때 이 사람 아내는 죽었어요. 근데 본인은 이제 모르고 있죠. 그때 깨달은 것이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육신을 초월해서 더 먼 곳까지 간다는 것이었다. 이걸 뭐 정신적인 교감이라고도 사람들이 말하고요. 뭐 텔레파시라는 말도 쓰더라고요. 사랑은 영적인 존재다. 내적인 자아 안에서 더욱 깊은 의미를 갖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다. 부부가 살면서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이혼도 하고 하지만 절대절명의 이 순간에서
돌이켜본다면 이 지금 정신과 의사의 경우에는 아내에 대한 생각이 구구절절하게 이제 이 소설에서 느껴져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내는 이미 죽었습니다. 가스실로 보내진 거죠. 그날도 우리는 참호 속에서 일하고 있었다. 잿빛 새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당시 나는 곧 닥쳐올 절망적인 죽음에 대해 마지막으로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는 동안 내 영혼이 사방을 뒤덮고 있는 âm 울한 빛을 뚫고 나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절망적이고 의미 없는 세계를 뛰어넘는 것을 느꼈으며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가라는 나의 질문에 어디선가 그렇다 라고 하는 활기찬 대답 소리를 들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없다 이렇게 본인의 생각에 들면 그 사람은 48시간 안에 죽는다고 죽는 걸 이제 본 거죠.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게 이해가 갑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말이라 그러는데요. 그렇죠. 삶의 가치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적극적인 삶은 인간에게 창조적인 일을 통해 가치를 실현할 기회를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시련과 죽음 없이 인간의 삶은 완성될 수가 없다.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묘사하는 바로 그 순간에 고통이기를 멈춘다. 이 스피노자의 윤리학 에티카에서 나오는 얘기라 그럽니다. 수용소에서 사람의 정신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그에게 먼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는 데 성공해야 한다. 니체가 말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릴케가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련이 그 얼마인고 라는 시를 쓴 것도 아마 시련 속에 이런 기회가 숨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내세우는 것, 즉 삶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경우 인생이 그들로부터 여전히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그들이 인생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대나 희망이 이렇게 중요한가 봐요.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시련을 통해 얻은 가장 값진 체험은 모든 시련을 겪고 난 후 이제 이 세상에서 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경이로운 느낌을 갖게 된 것이다. 이거 엄청난 시련 체험에서 이제 우러나는 얘기 같습니다.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후기, 제 느낌, 후기를 잠시 적어 보겠습니다. 조현병은 정신분열병을 요즘 조현병이라고 그러죠. 조현병 치료에 대해 정신과 의사와 이야기를 잠시 나눈 적이 있었다. 이 질환을 보아서는 프로이드의 정신심리학을 근간으로 심리적인 치료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지금 프로이드뿐 아니라 프랭크도 마찬가지죠. 정신 앞에서 이제 나왔죠.
현재 그 정신신경과 병원에서는 어째서 약물로 이 병을 약물 치료에 의지하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근데 그 의사 대답은 한때 정신심리학을 바탕으로 심리치료는 물론이고 심리치료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일부분은 그 뇌 전두엽의 일부분을 제거하는 그 외과적인 수술도 시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간과 노력은 많이 들고 반면에 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특히 외과적인 요법은 그 살벌함에 비해서 일반 치료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심리 치료를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병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가 병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보다는 정신질환자의 뇌 속에 정상적인 사람보다 부족한 물질, 이 화학물질을 얘기해요. 이게 이제 현재 정신신경과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 주 치료 방법입니다. 물질을 찾아내어 가지고 그것을 뭐 화학물질이라고 할 수 있고 호르몬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모양이에요. 물질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보충해주는 화학요법이 훨씬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그 정신과 의사는 치료 방법을 알았다고 정신과 의사가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긴 최근 한 20년 정도를 제가 지켜보면서 보니까 전에보다 이 약물이 점점 개발이 돼서 그 정신질환자에게 좀 더 정확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멍한 환자들은 요즘은 극히 이제 수가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약물 치료가 점점 많은 숫자의 환자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실존적 분석, 이 치료 방법이죠. 로고세라피의 기본 개념을 읽고 나서 이 방법이 정신질환자에게 정신적인 강화를 위한 보조적인 아니면 병행하는 방법의 치료법으로 저는 생각하는 게 좋다고 저는 뭐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추어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제 생각이 저자가 말하는 로고세라피 치료에 대한 상당 부분을 여기 옮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그것만으로 저는 이제 부족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약물 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지만 이 책이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고 또 위기에서 뭐 자살을 시도하거나 위기에서 환자를 벗어나게 하는 그 위기를 극복하는 인간 승리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기를 추천합니다. 저도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유를 받아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제 느낌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